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식중독은 늘 조심해야 하지만요. 덥고 습한 장마철엔 요즘과 같은 장마철이죠.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요 고물가 등 이유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당분간은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매일경제 사진, 일면에 실린 사진입니다. 뭔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폭격을 맞은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크라이나의 한 쇼핑몰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28일 러시아가 이 쇼핑몰을 폭격한 겁니다. 당시에 이 쇼핑몰에는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고요. 이 폭격으로 인해서 지금 최소 18명 그리고 4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지난 28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29일, 오늘 29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란 듯이 폭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엔도 좀 비상이 걸렸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상황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토까지 중국의 위협 처음으로 명시한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원래는 러시아, 서유럽, 러시아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어떤 군사 동맹이죠. 그런데 중국 얘기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새 전략 개념에 중국 견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에 대한 정면 대응을 선언한 셈이다. 그런데요, 미국은 경제 안보 등 전 분야에서 자유진영 국가와 대중 포위망을 구축했다. 지금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이 나토 회의 이번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자, MB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다시 떠오르는 사면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3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판단이죠. 건강 문제가 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당뇨, 합병증 등으로 입원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건강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는데요. 석방 절차를 거쳐 좀 병원에서 치료받을 예정이다. 지금 병원에 입원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어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가 대규모 인사가 났어요. 한 700명 넘게 인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발 사주 혐의 재판 중인 손준성 영전시킨 법무부. 일단 어제 대상자가 많은데 그중에서 이 기사는 이 부분, 이 손준성 검사를 주목하고 있죠. 검찰 간부 등 700여 명 최대 규모 인사, 그리고 요직엔 또 윤석열 라인을 배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손준성 검사 관련된 부분이 여기 있군요. 지금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했다. 이런 내용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의 의미들을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최직련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앉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올리지 마입니다. 올리지 마. 웬만하면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지금 정부에서 민간 기업을 향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가 잡기 지금 총력전이죠. 정부가요. 지금 물가 상태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을 했다. 기업들에게. 그러자 노동계는 반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보죠.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확산이 되면 물가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또 오르고 계속 뭔가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지금 경제단체에서는요, 문제의식 공유 노력 뭐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그런데 노동계는요, 정부의 개입 이해 안 된다. 이거는 민간의 문제인데 왜 정부가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하는가?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기재부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다. 이해해달라. 뭐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대출금리 얘기예요. 이거는 좀 최근에 계속 얘기가 좀 있었죠. 당정대 그러니까 여당, 정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대출금리 내려다 일단 압박에 은행들이 뭔가 줄줄이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자, 윤 대통령 금감원에 이어서 여당도 나섰다. 그리고 무슨 분기 공시하고 있는 예대 금리차 이거 분기 말고 매달 공개하세요. 아무래도 정보가 계속 나오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매달 공개하라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금리 상승기 은행도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은행들이 뭔가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당에서 나온 목소리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 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그런 큰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급격한 이자 부담은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끌 쪽과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이분들이 줄도산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이득을 실현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은행별 예대 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하여 통합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임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여당에서는 대출 금리와 관련해서 뭔가 요청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거든요. 아무래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용태 최고위원, 여당이 여기 보면 기재부에 앞서 설명 들었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그러나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지금 이 여당 소속이신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동선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곡물 가격 오르고 예.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를 인상할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임금 수요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자칫 이런 비용주도 인플레이션이 임금주도 인플레이션으로 막기 위한 것을 예. 좀 일환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노조가 또 반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요? 그런 공동선을 지키고자 한 정부의 노력을 좀 노조에서도 그만큼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좀 같이 고통 부담 차원에서 좀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출금리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요. 예. 정부는 공동선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방편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비상 상황이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같이 좀 잘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해해달라. 뭐 정부와 여당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다. 뭐 이런 분석이셨는데 사실은 며칠 지났죠.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어떤 이런 개입 이런 것에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경제를 얘기하면서 시장 경제의 본질을 또 건드리는 그러한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효율도 가져올 수 없고 바라는 혁신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저 얘기를 한 뒤에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놓고 하신 거냐 이런 질문에 이제 전기요금 얘기를 주로 구체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하고 약간 좀 맥이 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창석 평론가, 지금 상황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일단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취임을 하더라도 현 상황은 쉽게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맞습니다. 다만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박수가 터져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좋게 잘 읽은 감명 깊게 읽는 책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입니다. 결국은 이 선택할 자유의 주요 논지는 예.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 예. 근데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할 줄은 몰랐죠. 취임 7주 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7개월이 지나고 나서 또는 7분기가 지나고 나서 해도 이르다라는 평가를 받을 텐데 7주 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큰 정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금 인상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 근데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따라 올라가야 돼. 이런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예. 지금 블룸버그 경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윌콕스라는 소장이 예. 연준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은 약 2% 수준에서 가격 설정과 임금 인상을 맞춰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2% 상승하면 임금도 2% 정도를 맞춰줘야 그래도 직장인들이 임금 노동자들이 버틸 수 있다라는 최저 마지노선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임금은 올라갔는데 예. 물가는 올라갔는데 임금은 그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결국 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하면은 은행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임금에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영향을 없죠. 주겠죠.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런 보도를 쓰고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아일보 올해 2022년 4월부터 예. 4.7%의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아. 근데 이 4.7%라는 수치가 굉장히 묘합니다. 왜 그러냐? 예. 한국은행이 올해 초에 예. 우리나라의 물가가 4.7% 이상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굉장히 공교롭게도 수치가 똑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노조 쪽에서 그 정도 수준은 최저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가 상승분만큼은 반영해달라. 뭐 통상 그 얘기를 협상할 땐 그런데요. 제가 노조라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물가 상승분까지는 한국은행이 이렇게 발표했으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동아일보 노조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동아일보가 받아들였다라면은 기사도 어느 정도는 정부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 노동자가 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최저선까지는 예. 보장해줘야 된다. 여전히 큰 정부는 끝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를 저희가 매일매일 예전처럼 집계를 예.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너무 억눌러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만 들으려 하지 말고 실제 삶의 최저 예. 현장에서 가처분 소득이 깎여 나가고 있는 일반 국민들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께 추가 질문 드리면요. 사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얘기하면서 기업을 조금 한정을 했어요. 이른바 소위 잘 나가는 이제 IT 기업들 그리고 몇몇 대기업들 임금 인상 요 최근에 발표되는 거 보니까 10% 이상 훌쩍 넘어가더라. 이거는 좀 최근 흐름과 너무 좀 큰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을 좀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임금 예. 인상으로는 뭐 나름대로 대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영향을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영향이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예. 매출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예. 겪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갈 수 없다는 상황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임금 상승이 예. 중소기업 임금 상승으로 확대가 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정부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서도 봤지만 오죽하면 이래겠습니까? 정부가 약간 좀 읍소하는 그런 뭐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좀 심각한 걸 좀 다뤄봤습니다. 사실은 이 임금, 금리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지금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요청, 요구 이런 게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파리로 특사 물음표가 찍혔죠. 이 특사는요, 여기서 말하는 특사는 어디 사람을 보내는 특사가 아니라 특별 사면을 뜻하는 겁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1년 7개월 만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8.15 특사로 이어지나. 일단 형 집행정지, 석 달 동안 형 집행정지가 됐는데 그냥 이대로 그러면 석 달 지난 다음에 다시 수감인가? 아니면 사면인가? 뭐 이겁니다. 좀 더 보죠. 검찰의 판단은 건강 해칠 염려가 있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일단 뭐 이 여러 가지 불편한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반응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특사 문제로 연결 좀 하고 있죠. 여당, MB, 형 집행정지돼 다행이다. 여권 내에서 사면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잠깐 나왔다가 좀 사그라들었죠. 근데 다시 나온 거예요. 형 집행정지가 나오니까요.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이미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사면은 7월 말은 돼야 이따 대상 자체가 검토가 된다. 아직 빠르다. 뭐라도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 여론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야당에서 이와 관련된 반응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럼 뭐 저 20몇 년을 저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이 사면권 행사는 대단히 좀 엄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다 충분하게 또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다. 뭐 아직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뭐 사면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은 바는 없습니다. 이제 좀 며칠 지난 요 발언 소개드렸는데, 근데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사면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최진정 변호사. 자, 지금 뭐 당장 사면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는 건 이제 8.15 광복절 관련해서 통상 이런 거 3.1절 광복절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성탄절 뭐 등등등 이렇게 어떤 명분을 삼을 수 있는 날짜들이 있는데 지금 8.15 특사 얘기가 조금씩 여권에서 나옵니다. 자, 최인현 변호사가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특사 결정을 할까? 그리고 최인현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어떤 찬반 의견이신지요? 8.15 국민 통합 사면 3종 세트 패키지가 예정돼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3종 세트요? 네. 어떤 겁니까? 결과적으로 해서 우파 쪽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좌파 쪽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나아가 경제계에 있어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분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3명이 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 상황, 또 국민 통합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 자체는 경제 위기에 어떤 대응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경제계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 또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되고 지금 국민이 나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 좌우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의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지금 사실상 읽혀지는 부분이 조금 전에 그 윤 대통령의 그 7월 초에 발언, 그 6월 초에 발언인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는 그 7월 말쯤 가서야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여론의 추이를 본다라고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지난 크리스마스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전격적으로 결단을 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에 넣은 게 누구죠? 수사에서 기소해 있는 것은
결국 결자 해지 취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계속 놔두는 게 맞느냐? 한마디로 여권 내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두 분 다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특별 사면을 통해서 석방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실 지난 정권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풀었어야 되는데 결국 늦은 상황 속에서 지금 예. 현재 속에서 그런 숙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지율의 어떤 그 플러스 마이너스도 뭐 물론 고민을 하겠지만 윤석열 스타일 한마디로 직진한 스타일에 비춰봤을 때는 예.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한 사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해서 두루두루 이 특별 사면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종 세트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혹시 3종이 아니라 1종 세트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컨대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 특별 사면이 있게 되면은 지금 야권 민주당 내의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와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부분에까지도 잠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미 그 예컨대 뭐 이재명 그 의원의 독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상 이 사면을 통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명분과 실리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어떻게 보면은 추 효과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종 세트가 굉장한 묘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을 좀 추가해 주신 거예요. 자,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할까?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신지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정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정도면 결정된 거다. 8월 광복절에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재명 독주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약간 정치적 해석까지 특사에서 갑자기 지금. 이재명 독주까지 나오는 건 좀 너무 좀 널뛰기라는 생각이 들긴 그러면은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할 거라고 전망하시는데 그럼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어떻게 예를 보세요? 들면 그건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게 되면 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희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채택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하간 MB계가 열심히 해야겠다. 왜냐하면 8월 달까지 국정 운영의 지지율이 매우 낮아졌을 때 경향적으로 예. 사면 문제에 대해서 직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머지 변수 그거 하나죠. 국민 여론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게 특별 사면을 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 통합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국민 통합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뭐 여기 여론조사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민 여론 자체가 반대가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민 통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걸린 게 횡령, 뭐 변호사 대납 이런 거예요. 개인 비리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피해자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기 핵심적인 수사 간부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지 기소를 했고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형을 갖다가 내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개인 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 또는 예를 들면 국민통합이라는 명문을 내세우면 안 된다. 아니 국민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특별 사면을 하면서 국민통합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적어도 국민통합이라고 얘기하면 소위 신군부 하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던 DJ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면을 언도했던 사람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얘기할 정도가 됐을 때 저는 이게 좀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잉 인플레이션 됐어요. 뭐 국민통합이에요. 그냥 사면만 하면 국민통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통합은 국민이 국민통합이라고 느꼈을 때 국민통합인 거지. 정치적 레토릭인 거죠. 특별 사면을 위한 정치적 레토릭으로서 국민통합. 제가 볼 땐 그 사면하고 난 다음에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론 지지율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사면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전망하셨는데 김종욱 전 행정관은 이거는 단순히 통합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추가적인 설명과 여론에 대한 호소가 필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요.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에 좀 관여를 했잖아요.
몇 년 전 영상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상황이 묘하게 됐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뭐 저런 거에 관여했던 당시 검사, 근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추인영 변호사. 이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면이 이루어진다고 아까 전망하셨는데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거 사면 대상으로 적합한 거 갔는데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좀 묘한데요, 그러면은. 결국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시즌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사면을 하신 다음에 취임식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봤더니만 뭐 그 언론에서 지난달에 어떤 그 사진상을 받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그 뒤에 바로 뒤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서 있는 그 장면이 그렇죠. 뒷좌석에 앉아 있는 그렇죠. 장면.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사진상까지 받았던 걸 보면은 그때에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음에 사실은 두고 있었을 텐데 다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 통합이라든가 전체 여론을 비춰봤을 때에 한꺼번에 두 분을 다 그 사면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때 했었죠. 결국 그 이후에 지금 들어왔는 것인데 결국 그때 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하는 것일 뿐인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그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은 그때는 그 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검사로서 자기 일을 했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소해서 형이 선고되도록 한다고 했는 것이지 지금은 집행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그때는 검사였고 지금은 검사가 아닌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직에 따르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법무부 장관으로 그 검찰로서의 했던 일은 끝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는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이긴 합니다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묶은 사람이 푼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 또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물론 본인의 어떤 소회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기소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공무원, 검사로서의 역할, 지금 장관은 정무직이거든요. 정무직 장관으로서의 역할, 이게 다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결자 해지 아닌가. 아무튼 상황은 굉장히 묘합니다. 만약에 사면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장관의 어떤 보고 절차가 쭉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그 당시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 실현된다면 또 언론이 주목을 할 겁니다. 그 상황을요. 일단 뭐 얘기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정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뭐 여론을 추이를 아마 보겠죠, 지금. 데뷔전입니다. 데뷔전. 그러니까 뭔가 처음으로 나섰다. 공식적으로 뭔가 처음이다. 이런 뜻이 되죠. 자, 먼저 기사부터 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 도착했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그리고 뭐 여러 정상들과의 개별 정상회담도 준비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착 전에 기내 간담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 긴장한다고요? 전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약식으로 질의응답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도 깜짝 등장을 했다. 같이 등장해서 뭐 약간 인사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뭐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뭐 인사 좀 하시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이제 지나갔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스페인에서 뭐 영접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일정들이 쭉 좀 기다리고 있죠. 지금요. 보면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새벽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김건희 여사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을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설명도 듣고 발언도 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 컬처가 또는 K 문화가 또 K 이제 요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더 우리 한국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데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져둘지를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어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가장 최근 행사입니다. 도착한 이후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게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영상까지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활동을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한 가지 문제, 이른바 제2부속실. 그 의미는 공식적인 보좌와 관리를 받는가. 이 문제 여전히 남아있어요. 지금 순방 중이지만 야당에서 이 문제 제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여야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1부속실은 대통령 일정을 관장하는 이 부속실이고요. 과연 도대체 왜 제2부속실을 두지 않아서 이런 오해를 사는지, 혹은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제2부속실이 있을 경우에는 친구를 만나셔도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걸 설마 회피하려고 하신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 그거는 사실 명확한 구정은 없죠. 네. 그렇지만 시대적 흐름의 그 변화에 따라서 그 대외 활동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외활동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제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리고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김용태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도 얼마 전에 제2부속실 필요성을 좀 강조했잖아요. 근데 아직 만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당에서는 도대체 그럼 누가 지금 보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형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 폐지를 누누이 말씀하셨고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평시에는 부속실 차원에서 어떤 평시 임무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여사께서 활동하실 때만 공식적으로 좀 차출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부속실이라는 거는 대통령에 관해서 보좌라는 곳인데 그 중에서 일부 인원이 이런 경우엔 따로 또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뭐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서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지금 영상에서 잠깐 장경태 의원께서 뭐 제2부속실을 안 두는 이유가 기록에 남지 혹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뭐 지금 부속실 차원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의도나 추측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제2부속실 문제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팬클럽에 관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클럽 회장분께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고 당내에서 많은 인사들이 제가 알기로 비공식적으로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도 제가 알고 요즘에는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향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좀 하고 있죠. 저는 이 팬클럽 회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을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여사를 향한 지능적 안티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지능적 안티요? 계속해서 이제 저는 이런 뭐랄까요 어려움을 계속 봉착시키게 하는 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면 대통령과 여사를 팔아서 본인의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SNS에 그냥 평범한 시민을 올리면 어느 언론에서 이분을 주목하겠습니까? 근데 팬클럽 회장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꾸 SNS에 글을 올려서 뭐 욕설도 하시고 일반 평론가들과도 뭐 계속 설전을 주고받으시는데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글쎄요. 여사의 팬클럽이 왜 필요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사 팬인데 굳이 뭐 팬클럽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팬클럽 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이걸 좀 자제하고 관리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제지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클럽 대표의 활동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 지적을 해주는데 혹시 지금 오늘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또 그 팬클럽 대표께서 또 뭐라고 비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강신업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글쎄 이거 지적을 할 때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행동하는 것이 정말 꼴사납고 가짜라서 제가 말씀 잘 안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정말 강신업 변호사께서 여사와 대통령을 생각하신다면 본인 행동이 정말 많은 국민들께 지탄을 받고 있는 행동이라고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사와 대통령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님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뭔가 좀 이게 이 팬클럽 쪽과 지금 여당 쪽에서 약간 긴장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죠 지금. 그래서 김용태 최고위원 오늘 좀 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갑자기 상황이 팬클럽까지 갔어요 지금. 그러면은 뭐 어차피 얘기 좀 해보죠 그러면은.
오창석 평론가, 일단 제2부속실 문제와 팬클럽 문제 두 가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제2부속실은 당분간 안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활동 안 하기로 이제 대선 기간 동안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활동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나토에 방문을 했는데 예. 영부인이 불참한다. 그럼 해외 외신에서 영부인은 왜 불참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대선 기간 동안 당선 전에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와야 되는데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가는 게 맞아요. 저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말은 바뀔 거라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예. 중요한 건 제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했었던 이유가 진짜 별게 없습니다. 예. 공개된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사의 안전과 경호가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인 채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불거졌을 때 공식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야만 예. 저 사람이 사실은 뭐 무속인이었니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뒤에 충분히 어떤 교수라는 것이 해명이 됐지만 예. 부속실 담당자가 있었으면 곧바로 해명이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명확하게 때문에. 누군지 처음부터 밝히고 갔겠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안전과 경호의 문제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설치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안 듣고 공식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진 스타일과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이 저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남의 얘기 별로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안 생길 것 같다. 여사의 의지로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팬클럽 같은 경우는 예. 이 팬클럽이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 민주당이 정말 불편해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민주당?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나쁠 네. 게 없다. 계속 민주당에서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팬클럽 활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예. 이게 문제가 정말 커져서 큰 문제로 터졌을 경우에는 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뭘 만들었냐면 메간매직 방지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돈을 받고 뭐 10,000원씩이라든지. 근데 이게 이름이 뭘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예. 사실 그게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메간매직 방지협회를 왜 정부 공식 기구가 아닌 예. 팬클럽 차원에서 만드냐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분명히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것도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우려스럽습니다. 팬클럽 대표께서 반응을 또 보이실까요? 지금 두 분이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제 이야기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김용태 최고위원 당직자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저는 보도의 문제점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공식 행사를 하고 저런 주요한 메시지를 일단 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낼 것 같은데 예. 지금 주요 보도의 논조가 예. 김건희 여사 팔찌, 발찌 패션 화제. 이거 뭐 언제까지 패션 얘기할 겁니까? 이 중요한 거는 발찌 브랜드는 땡땡이고 30만 원대 스타트업 제품이다. 팔찌 브랜드는 세계 4대 주얼리 제품 중에 하나다. 그런 보도가 나왔다 이거죠, 지금요. 네, 팔찌 두 개인데 하나는 200만 원대 추정이 되고 하나는 C사의 2천만 원대 추정이 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물가 그렇게 오른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싼 팔찌 발찌 차고 있다고 보도하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는 원래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제품이면 예. 굳이 안 쓰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앞다투 이렇게 패션으로 보도하는 게 나토의 패션을 자랑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사실은 제2부속실의 공백이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 정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이런 보도는 좀 삼가해달라. 아니면 여사님한테 직접 가서 뭔가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런 부분을. 고물가 시대에 지금 임금 1% 올리냐 2% 올리냐 최저임금 9,160원이냐 9,260원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천만 원대 팔찌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사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이 제2부속실 얘기에다가 팬클럽 얘기까지 좀 얘기가 커졌어요, 지금 상황이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나온 또 반응, 논평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죠. 이른바 이 서면 조사. 그러니까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면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습니다. 50일 넘도록 서면 조사에서 불응하면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거 문제 아닌가? 약간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보도를 인용하면서. 아무튼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죠. 요거
김종욱 전 행정관 그리고 최인영 변호사 이 순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뭐 저 말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조용한 내조, 그다음에 제2부속실 폐지는 패키지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근데 지금 상황은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제가 볼 때 공식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예요. 근데 돌아가 보시자고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맨 처음에는 학 경력을 위조했다라는 문제하고 논문 표절 문제 때문에 국민 앞에 나서가지고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었고, 그 이후에 조용한 내조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문제가 풀려야 조용한 내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좀 해결되는 게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무혐의 종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지금 제가 시점만 따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무혐의 종결하면 뭐 문제가 많으니까 시점만 따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들은 논문 표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국민대가 아직까지 다 조사해놓고 발표도 안 해요. 저는 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위 윤석열 정부가 공정을 들고 나왔잖아요. 매우 불공정한 거예요. 이재명 국회의원은 지금 6가지 수사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129곳의 압수수색이 벌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영장까지 청구했어요. 근데 이 내용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앞으로 올라갈 거다. 윗선 수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 스스로 얘기했던 조용한 내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예를 들면 진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은 뭔가, 그리고 이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소위 올바른 정치라고 하는 방향이 뭔가, 그것이 알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개적인 행보를 하시되 공정한 수사를 받으시라. 그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선택적으로만 하시는 거죠. 본인한테 필요한 것만 선택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예 그냥 무시하시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어느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최인영 변호사, 법조인이시니까요.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서면 조사 지금 불응하고 있다. 50일 넘도록 불응하고 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거는요? 변호사가 잘못한 거죠. 50일 이내에 서면 써내는 거는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변호인이 변호인 준비를 해서 물어보든 해서 그걸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늦게 내는 건 변호사가 잘못인 것 같은데. 근데 50일이 넘도록 서면 조사에 불응했다고 얘기 탓하는 것은 검수완박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늦추고 하는 그에 대한 여파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경찰이 너무 업무가 많은데 이것도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작년 말에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경찰청에 고소를 해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어제야 이제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7개월 만에요? 지금 경찰의 실무적인 예가 그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서울경찰청 그 반부패 수사단에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압박하죠? 저는 거꾸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 이만큼 빨리 수사가 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거꾸로 아까 이재명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재명 지금 전 지사 지금 의원에 대해서 하는 조사가 지난 5년 내내 이루어졌습니까? 아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남 경찰청 검찰 지청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막았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50일 정도의 어떤 서면 조사를 하라고, 그리고 그 서면 내라고 했는 거에 대한 기한도 정해지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경찰청에서 5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라라고 했다고 하면 그거를 탓할 수는 있죠. 딱 시한을 정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안 한 상태에서 50일 넘도록 서면 조사에 불응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어제 KBS 보도를 봤을 때도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가 다 됐다. 조만간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 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면서 광폭 행보한다는 것 자체가 팩트가 잘못됐다. 나아가 아까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어떤 외교 관련해 가지고는 저 조금 전에 아까 보니까 스페인의 필리페 국왕 같은 경우에 부부가 있으면서 정말 저도 필리페 국왕이 저렇게 있고 저렇게 품이 있구나 하는 그것을 통해서 스페인의 국격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혼자 거기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 이외에 퍼스트 레이디 외교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이제 처음 대통령 영부인으로 시작하는데 좀 지켜보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외교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수사는 분리해서 보는 것이고 결국 변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어떤 답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 최윤영 변호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려 좀 지켜봐 주세요. 지금요. 지금 초기잖아요.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예, 김종욱 의원님. 사실관계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에게 5년 동안 수사 안 한 게 어떤 게 있죠? FC 성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년 6개월 동안 수사 종결한 것 같다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아무 나온 거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한 건 또 문제가 있는 거고 1년 6개월 동안 한 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5년 동안 했는데 수사한 게 뭐냐 그 말에 대한 반론이시군요.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대통령 배우자께서 50일 동안 서면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면 응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이 예를 들면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가 돼가지고 수사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들게 한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제가 또 경찰을 갖다 무시하는 발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 서면조사하는 걸 불응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옹호해 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오히려 국민의힘 스스로가 그런 건 법이 정한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출신이신데 그게 경찰이든 어떤 검찰이든 수사를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조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상식적인 조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윤정 변호사께 뭐 반론하실 거 있으면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20초만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이 빨리 해서 내야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 저 정도 빨리 조사하는 사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은 요새는 통상 이 정도도 빠른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지금. 아무튼 어떤 행보가 있을 때마다 참 정치권 반응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좀 다뤄봤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말이 없답니다. 말이 없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말을 안 한다. 이 뜻일까요? 자, 먼저 기사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는 기사군요. 징계 심사 앞둔 이준석 입 닫고 자맹 중. 여기서 말이 없다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7월 7일 당 윤리위원회 어떤 심의가 있잖아요. 날짜가 잡혔죠. 근데 이게 한참 좀 미뤄진 거죠. 원래는요. 근데 요즘에 보면 계속 열린 최고위원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례적으로 본인의 발언을 생략한다. 뭐 할 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어제도 그렇고요. 모든 일정이 비공개로 돌렸어요. 그러자 당내에서 이거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는 걱정하는 겁니까? 벼르는 겁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이런 반응이죠. 그래서 지금 사면 초과 상황 전략적 선택인 듯. 근데 궁금한 건 이 전략적 선택이 뭐냐는 거죠 지금. 있는가? 있다면 뭔가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최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이 없다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별다른 모두 발언할 것이 없고요.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의 혁신을 총괄할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서구 유럽 사회 또 이유를 중심. 저 최고위원회 참석한 다른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지금 한 3번의 경우가 나타났죠. 지금 잇따라 지난주부터요. 다음 만평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이게 좀 3컷인데요. 무슨 간장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간장. 얼마 전에 간장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먼저 꺼냈죠. 간철수, 장제원을 합해서 간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또 언론 인터뷰에서 그거 맞아요라고 물어보니까 굳이 부인은 안 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간장. 밑에는 진간장이 나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진간장은. 이준석 멘티님 내가 진간장. 여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른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의혹받고 있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분이시죠. 진간장. 이런 또 입장을 보여. 여기 밑에 보면 누군가요? 애간장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다 공통점은 간장인데 지금 이렇게 세 컷으로 지금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김성진 대표 얘기 좀 화면을 좀 볼까요? 변호사 통해서 어떤 입장을 냈는데 이준석 멘티님 금주 간장을 드시는 것 같던데 그거 혹시 진간장 아닌가요? 김성진 간장 이렇게. 내가 수사받는 게 찐간장.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 찐간장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얘기 좀 해보죠. 김용태 최고위원 지금 최고위원회의 참석하시잖아요. 지금 모두 발언을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어요. 통상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모두 발언이 끝나면 비공개 회의로 넘어가거든요. 비공개 때도 별 얘기 안 합니까? 예, 비공개 때도 최근에는 별다른 얘기 안 하는 걸로. 얼마 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예. 그럼 왜 그렇다고 보세요? 최고위 같이 참석했지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대표가 저렇게 말이 없는지 지금 알았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되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뭐 첫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다뤘던 어떤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의 비전과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반환점을 돌거나 임기 말에는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걱정.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뭐 징계를 앞두고 있어서 당대표에 대한 현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지금 당대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현안과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국정 현안보다는 본인과 관련된 현안을 놓고 말한 거를 받아들인다 그 뜻입니까 지금? 어떤 발언을 하든지 그 현안과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대표가 지금처럼 말을 최소화하는 전략 이것이 조금 더 대표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대표가 말하고 최고위에서 친경제를 벌이는 것이 윤리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윤리위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걸 심사하는데 대표의 어떤 신경전이나 이런 발언을 가지고 또 윤리위에서 이것을 뭐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 대표가 좀 자중하고 조용하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윤리위에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야당 대표에서 이제 여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늘 국민들께서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중재를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요청했기 때문에 당대표께서도 이제 갈등을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린 차원에서 좀 조용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가 월요일 있고 내일 또 있나요? 내일 목요일 또 있죠. 원래 있는데 원내대표께서 필리핀 대통령 특사 자격을 참석하시면서 내일도 공교롭게 또 최고위원회가 없습니다. 또 최고위원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된 거네요. 원래 있는데. 그러면 또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 또 결과적으로.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가 오늘 좀 하나 있는데요. 좀 눈길을 잡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만났는가? 그럼 면담 요청했는데 이게 불발됐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시공방처럼 비춰졌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 면담 사실상 거부했다. 만남 요청된 의제 밝혀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일보 보도거든요. 오늘 국민일보만 좀 나와 있어요. 아마 추가적인 오늘 확인들 좀 들어갈 텐데요. 다른 언론들이요. 사실상 거부다. 그러면서 뭐 요청을 했는데 그럴 때는 의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뭐에 관해서 얘기할 건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뭐 현안 이런 거 안 됩니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내분과 거리두기 의도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향한 불편한 심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송 불참 있었죠? 얼마 전에 순방인데 이거하고 또 뭐가 좀 맥이 다는 거 아니냐는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온 거예요. 언제까지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 혼선을 계속 가져올지 의문입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등장한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누구였을까요? 요 방금 소개된 기사에 대한 반응. 도대체 핵심 관계자인데 누굽니까? 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겁니다, 지금. 지금 여기 보면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 최근 면담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앞으로는 의제 사유 밝혀달 통보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그 핵심 관계자 누구세요, 지금? 이렇게 또 물은 거예요. 이거 오늘 좀 얘기가 좀 되겠는데요. 계속 하루 종일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일단
김용태 최고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전제로 하면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저 기사 내용 좀 달라서. 그래요? 어떻게 좀 누가 다릅니까? 확인한 건지는 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이 같은데. 핵심 관계자가 지금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전했어요, 지금. 이제 윤핵관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여핵관, 여권 핵심 관계자가 여핵관. 이제 저런 예. 익명으로 말씀하시니까 예. 저런 기사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윤리위를 앞두고 마치 윤리위의 징계를 할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뜻을 은연하게 풍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핵관의 뭐 거리두기, 예. 불편한 심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해석에. 이게 의도가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이러한 기사를 지금 내는 것 자체가 여핵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의 흘리는 것 자체가 지금 여당의 지도부에도 그렇고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환송 불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 좀 당대표에게 아쉽습니다. 대통령께서 처음 순방하시는 해외 순방이고 여기에서 물론 대통령실에서 참석 요청이 없었습니다만 뭐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는 가셨잖아요. 예. 당대표도 당연히 참석 요청 받지 않았어도 첫 외교 순방이기 때문에 가셔서 대통령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대통령 출국하시면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대통령실 관계자가 남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또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봤던 요 기사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그 반응 다시 한번 좀 불러볼까요? 요 기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 혼선을 계속 가져올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만을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여권 핵심 관계자, 여핵관은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또 딱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 같은데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도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 복잡하군요. 지금 뭔가 이게 수싸움일까요? 이게 뭘까요? 지금 아주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다음은요, 야당 상황 좀 짚어보죠. 여기는 이재명 의원이 중심에 있어요. 지금 매일같이 뭐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선 이렇습니다. 홍영표 의원가 당대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불출마한다고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결단 임박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박, 그래서 이재명 흔들까 이렇게 제목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나오지 말죠. 뭐 이런 뜻으로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불출마 압박 아니냐는 거죠. 여기 지금 전해철 의원도 최근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는데 또 나온 거죠. 지금 그렇다면 마지막 펀치 아니냐 지금. 친문의 마지막 펀치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은 내가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마라. 이게 정상입니까? 약간 반발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전해철 의원이 이제 매일경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밝힌 내용이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출마 때문에 많은 역량 있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패배당했다고 표현이 패배를 당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강한 불만 표시를 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내에서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 그리고 홍영표 의원의 불출마 입장 발표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민주당으로서 단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려고 해도 단결해야 되고 또 우리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 당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새로운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저는 출마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권을 도전하려고 하는 분이 저랑 만났어요. 1대1로 이재명 의원을 꺾을 생각을 해봐라 했더니 1대1로 대결을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오창록 평론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발언. 1대1로 하면 이재명 의원이 또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5대명이에요 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지금?
글쎄 일단 민주당의 유력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예. 의원과 홍영표 의원 출마하지 않았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중량감 차원에서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 예. 그쪽으로 확 쏠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 박지원 원장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 방송에서 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조언을 구하시러 가셨으면 좋겠다. 일단 짧게 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은 안 생깁니다. 앞으로 그 어떤 정당대회라도. 당대표 임기 2년이거든요. 예. 2년 후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지금 불출마하는 이유가 마뜩치 않아요. 누구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고 그러면 2026년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 없습니까? 2028년에는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하기 위한 논리를 가져왔는데 지금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지금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그걸 담당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출마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1대1로 이재명과 붙어도 쉽지 않다라는 판단. 그 현실적인 판단이 저는 가장 컸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재명 고문에게 이제 앞으로 오는 이제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재명도 나오지 마라라는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예. 지난 대선과 지난 지선에서 여러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이 패배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결국 97그룹에서 예. 누가 나오더라도 전해철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한 사람을 밀어서 사실상 대리전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돌고 있는데 예. 결국 그 사람이 강병원 의원을 향할 것이다.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강병원 의원 대선 때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왜 지난 지선에서 송영길 의원과 1대1로 맞짱 뜨지 않았습니까? 왜 출마를 안 했는가? 네. 근데 서울시장으로서는 부족한데 거대 야당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합니까?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불출마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누구든 당권을 잡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면은 내가 쇄신된 모습을 가져와서 예. 새로운 시대 어젠다를 선점하고 예. 내가 당대표만 돼야 민주당이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결기 있게 누구보다 지금 얘기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유력하신 분들이 이제 출마 안 한다고 밝히고 있고 이재명 의원은 지금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5대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야당 중진들 분당까지 거론 그러다 친명 기득권 밥그릇 지키기 반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당 얘기가 나와요. 이게 쪼개진다는 거죠. 잘못하면은 여기 보면 친명 이재명 출마 조지 사활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친문 쪽 중심으로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뭐 역시 같은 얘기 아까 나왔던 홍영표 의원 얘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 김민석, 박영선 이딴 분당을 언급했어요. 이렇게 네 분이 격화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자 그럼요. 김석 의원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가서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표현을 그렇게 과하게 어떤 당의 분열이나 쪼개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것은 이대로 가면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거에 깨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사실 문제의 본질은 누가 준비된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주연급 배우가 모든 드라마마다 출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종욱 전 행정관께요.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 쪼개질 가능성, 분당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분당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불가능하다. 예, 제가 볼 때 배지 사수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배지 사수를 잘 하려고 예를 들면 거는 게 분당도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개항에 출마했을 때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했을 거다.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면 당의 혁신 체제로 가동할 거다. 당의 혁신 체제가 가동되게 되면 반대 진영 같은 경우 싹 물갈이할 거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분당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분당이 불가능해요. 분당이 명분이 없어요.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했기 때문에 분당이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명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 없는 정당, 대통령이 없는 정당이 분당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최소한 대선 주자급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 네, 제가 볼 때 이 분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자기들의 배지를 사수하기 위한 진영, 세력들의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하지 마시고 예.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혁신할 수 있는지, 민심과 당신 힘이 좁혀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그분들 지지 주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앞으로. 민주당 기사도 계속 나옵니다. 매일같이 조금씩 뭔가 이렇게 진척이 되면서 입장도 내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기사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소식이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실종 가족이 탄 차량, 아우디 차량 바다에서 찾았다. 오늘 인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빠의 휴대폰이 꺼진 선착장 인근인데요. 수심 10m 갯벌에 뒤집힌 채 박혀 있었답니다. 일단 확인이 된 거예요. 차 안에 탑승자가 있는 사다 일단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게 지문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확인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최인정 변호사,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상황인데 일단 뭐 이렇게 좀 발견이 됐어요.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될 것, 뭐 조사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것들이 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까? 결국 핵심은 예. 자발적인 극단적 선택이냐, 아니면 제3자나 어떤 혹시라도. 범죄 행위가 개입된 것이냐, 그 부분을 찾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론에서 보듯이 경찰 같은 경우에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통신, 금융계좌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뭐 다른 걸 그냥 개인적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빚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빚을 갚아라고 하는 과정에서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상 타살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오늘 오전에 이제 인양을 한다고 하는 그래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건이 나오죠. 타살의 물리적 타살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아가서 어떤 빚과 관련되는 압박, 협박, 독촉 이런 부분이 있는지 향후에 조사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소식 들고 제발 저 차에 아무도 안 탔으면 잘 좋겠다. 다른 데 어디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들 그냥 실종 정도로. 근데 모릅니다. 이제 오늘 좀 인양을 하면 이제 확인이 되겠죠. 어떤 상태인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